안녕하세요. 저는 이성규라고 하고 지구과학 6월 문제 풀이를 맡아서 할 겁니다. 다 할 건 아니고 몇 문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SiO2 함량이랑 결정의 크기 이걸로 암석을 나누는 문제죠. 일단 암석을 좀 구분을 하자면 화산 근처에서 식은 애들입니다. 세립질이에요. 그리고 빨리 식는 애들이고 빨리 식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심성암, 조립질입니다. 그리고 화산 안에서 천천히 식어요. 얘네를 또 SiO2 함량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52%, 66%입니다. 화산암 중에서 52% 이하에 있는 애들은 현무암이 있고요. 50이랑 66 중간에 있는 애들은 안산암, 그리고 그 이상 있는 것들은 유문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암 중에는 반려암, 섬럭암, 화강암이 있습니다. 일단 작다, 입자의 결정의 크기가 작다, 세립질이라는 거 화산암 중에서 고를 수 있겠습니다. SiO2 함량이 50%보다 낮다, 즉 A는 현무암. 그리고 C는 무엇이냐, 66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한 66쯤 될 거니까 C는 유문암. 그리고 SiO2 함량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조립질이란 거니까 화강암. B는 화강암이 되겠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일단 기억에 C는 화강암이다, 틀렸죠? 유문암이니까. 그리고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되어 생성된다. 아까 B가 화강암이고 화산에 깊숙이 해서 천천히 식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 B는 주로 해령에서 생성된다. 해령에서 생성되는 애들은 현무암입니다. 그럼 B는 어디서 생성되냐? 벤요프대에서 생성됩니다. 즉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은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비례층과 복사층 중 하나이고요. 자,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일단 B는 복사층이 되겠네요. 그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의 특징이니까 A는 대류층이 됩니다. 여기가 대류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 그림을 보면은 항성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 같은데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거성, 다음에 뭐죠? 초거성입니다.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되고요. 즉 기억은 초거성입니다. 기억, 복사층은 B이다. 맞는 말이죠. 적색거성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양성자 반응, 수소핵과 수소핵 4개, 그러니까 수소핵이 4개가 만나서 수소 원자의 핵 4개가 만나서 그게 핵융합을 해서 헬륨 하나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질량의 결손은 즉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계열성은 에너지를 내요.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이게 수소를 다 쓰면 헬륨이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헬륨은 탄소가 돼요. 탄소를 핵융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수소를 이미 다 썼으면 그건 주계열성이라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적색거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적색거성의 중심액에서는 양성자 반응, 수소 원자액이 핵융합을 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적색거성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답이 됩니다. 기억 단계의 별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기억 단계가 뭘까요? 초과성이었죠? 이 핵융합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수소가 헬륨이 됩니다. 헬륨은 뭐가 되냐? 탄소가 돼요. 그럼 탄소는 뭐가 될까요? 산소 또는 네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마그네슘부터 황까지로 변합니다. 그 다음 이 안에 알루미늄이랑 규소, 인 이렇게 있는 거죠. 알루미늄, 규소, 인. 여기서 Si가 뭐가 되냐? 철의 근처 원소들로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일어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돼요. 즉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단계 별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틀린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시선 속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선 속도 관측이란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을 때 여기서 무게중심은 한 이쯤에 잡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얘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행성이 이쪽으로 공전을 할 때 항성은 이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여기 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항성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그냥 빙글빙글 돌겠죠.
만약에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치우쳐서 돌게 됩니다. 이때 지구 우리 관측자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돌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할 때, 이쪽 방향으로 다가올 때 도플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색 편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파장이 길다가 이렇게 짧아지는,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여기가 적색이고 청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가올 때는 파장이 압축이 되면서 청색 편익이 일어나게 됩니다. 행성의 스펙트럼이 평소보다 청색 쪽으로 치우쳐져서 우리한테 관측이 된다는 거겠죠.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반대로 행성 여기 있고 항성 여기 있어서 행성 이쪽으로 다가오고 항성 이렇게 멀어질 때 그때는 적색 편익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장이 길어지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즉 우리 입장에선 항성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는 스펙트럼이 적색 쪽으로 치우쳐져서 관측이 되게 됩니다. 즉 적색 편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항성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는 시선 속도가 양수값이 되고 다가올 때는 음수값이 됩니다. 자 보면 이때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다가오는 중인 거고 B는 멀어지는 중인 거죠. 즉 A에서는 청색 편익, B에서는 적색 편익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다. 아니죠. 행성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항성,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인 것입니다. A 시기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거 뭐였죠? 청색 편익,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거죠. 항성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행성은 멀어집니다. 즉 시선 속도가 음수값일 때 행성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성은 멀어지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B 시기에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 식현상이 무엇이냐? 행성이 있을 때 행성이 삥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항성을 가리는 거죠. 항성의 빛이 잘 관측되다가 이 행성으로 인해 그림자가 져서 갑자기 밝기가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쭉 이어지다가 얘가 다 지나치면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밝기가 돌아오는, 이게 바로 식현상입니다. B 시기에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B 시기는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항성이. 항성은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행성은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식현상을 여기서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구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항성을 전혀 가리지 않죠. 행성이. 만약에 오히려 항성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으면 가려져서 식현상이 일어나겠죠. 따져보면 한 이쯤에서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도라는 말이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고도, 우리가 흔히 아는 높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평선에서 관측했을 때 천체와의 각도, 요거를 또 고도라고 합니다. 요 높이랑 이 각도랑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즉 고도는 높이라는 뜻도 있고 각도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고도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과 이루는 각도.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전구가 태양에 해당하겠고 여기는 지평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지평선. 지금 우리가 한 이쯤에 서서 관측을 하고 있는 거고 이때 남중고도는 무엇이냐? 우리랑 태양으로부터의 각도. 여기가 남중고도인 것이죠. 이렇게 그 서로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직선을 하나 찍 그으면 엇각의 성질 때문에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같게 됩니다. 즉 여기가 세타라는 거고 여기가 즉 남중고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남중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봅시다. 이 크기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한다. 밝기 측정 장치와 책상면이 이루는 각, 즉 여기 있는 이 각이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으니까. 즉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면 측정된 밝기는 세타가 클수록 감소한다. 보시면 감소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세타가 커질수록 감소하네. 근데 아니죠. 잘 보시면 값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갈수록 커져요.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흔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각도가 점점 줄어들면 밝기도 줄어듭니다.
즉 측정된 밝기는 세타가 클수록 감소한다. 아니죠. 세타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틀린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감소한다. 아니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우리나라는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태양빛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때 시기는 우리나라는 춥겠죠. 만약 반대 여기로 해봅시다.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됩니다. 덥겠죠. 일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즉 일교차가 감소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연교차는 더 커지겠죠. 정답은 1번.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네요. 엘니뇨와 라니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태평양, 서태평양이에요. 무역풍이 언제나 이렇게 붑니다. 그럼 동태평양에 있던 물이 무역풍의 영향에 의해서 서쪽으로 쓸려가요.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쓸려갑니다. 그럼 동태평양에 부족해진 물을 심해에서 용승이 돼가지고 채워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서태평양은 계속 이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항상 동태평양보다 8도씨 정도 높습니다. 수위도 좀 더 높아요. 자, 근데 이때 무역풍이 감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에서 서로 쓸려가는 해류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승도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면은 쓸려가지 않으니까 보충해질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동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0.5도씨 정도 높아져요. 사실 동태평양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태평양 전체를 합쳐서 통틀어서 0.5도씨 정도 높아집니다. 바람이 덜 불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바람 안 불면 덥잖아요. 그리고 라니냐는 무엇이냐? 오히려 무역풍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닷물이 너무 많이 몰려가겠죠? 용승도 강해질 거고 그러면서 여기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평년보다 0.5도씨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있는 따뜻한 물의 층은 평년보다 좀 더 두꺼워지게 되고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특징을 정리부터 할까요? 엘니뇨 0.5도씨 증가, 용승 약해짐, 라니냐 0.5도씨 감소, 용승 강해짐. 이 문제를 풀어보면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뺐더니 양수 0.5보다 큰 값이 나왔다. 엘니뇨인 거죠. 그럼 반대로 얘는 라니냐가 되겠고, 왜냐하면 0.5보다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보면 가는 엘니뇨식이다. 맞고, 용승은 나일 때가 가을 때보다 강하다. 나일 때 라니냐, 용승 강하죠. 니은 맞고, 나일 때 해수면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다. 라니냐일 때는 원래도 서쪽이 좀 더 높았지만 바람이 더 불어서 더 높아져요. 바람이 이쪽으로 너무 세게 불어서 서쪽으로 물이 더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낮아지는 거니까 나일 때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다. 맞는 게 되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림가와 나는 현재와 과거 우주의 구성에서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암흑에너지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럼 암흑물질은 가속 팽창을 방해하는 요인.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구성 물질은 5% 정도 보통 물질, 그리고 27% 정도 암흑 물질,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자, 이게 현재예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 가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봤을 때 C는 뭐겠어요? 암흑 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A는 암흑 물질, 그 다음에 B는 가장 적은 보통 물질,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맞죠?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C의 비율분의 A의 비율 따져볼까요? 68.3 A의 비율 26점, 그리고 나는 20.7 분의 67.0. 딱 봐도 다르죠? 즉 정답은 기억, 니은만 있는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문제네요. 자, 교과서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한 1분에서 3분 사이에는 너무 밀도가 높았어요. 우주의 밀도가. 왜냐면 작은 공간 안에 다 몰려 있으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그래서 빛조차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탁한 상태였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좀 널널해집니다. 움직일만 해요. 그때 우주가 38만 년대쯤 됐을 때 우주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좀 공간이 널널해지니까 빛들이 이리저리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이 빛들의 특성이 마치 3000 켈빈의 온도를 가진 물체가 에너지를 복사하는 것 같은 특성.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라는 거죠. 그 복사 에너지가 지금까지도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처음에 3000 켈빈이나 됐지만 점점 식으면서, 즉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널리 퍼지겠죠. 좀 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2.7 켈빈까지 떨어집니다. 즉 여기서 보면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일 때는 3000 켈빈 정도의 온도, 그리고 지금 2.7 켈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기를 보면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은 우주의 급팽창으로 설명된다. 이건 우주의 지평선 문제죠. 사실 우리는 우주를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한 138억 광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138억 광년 범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 138억 곱하기 2 하면 276억 광년 거리죠. 이 거리는 우주의 일생 동안 빛이 이동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똑같다. 그 뜻은 무엇이냐? 원래는 한 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것이 급팽창을 하면서 현재 우주가 된 거죠. 짧은 시간에 급격히 팽창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주의 급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됩니다.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 켈빈보다 높다. 아까 3000 켈빈에서 2.7 켈빈까지 식었다고 했잖아요, 우주가. 그럼 2.7 켈빈인데 60억 년쯤 됐을 때는 그것보다 높았겠죠.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즉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 2.7 켈빈보다 높다 라고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도 맞는 거예요. 다음,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는 은하에 도달한다. 이 그림을 보면은 A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우리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점점 팽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선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여기까지 도달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A가 우리 은하가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 이걸 따져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떨어져 있었네요. 우주가 그만큼 팽창을 했을 테니까 여기서 똑같이 따져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여기쯤에 A는 점점 팽창하면서 밀려나서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A의 근원이. 근데 아직까지는 그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우리 은하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열심히 오는 중입니다. 나일 때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죠. 도달한다가 아니고.